기원전 37년 고주몽은 졸본 지역에서 고구려를 세웠습니다. 당시 병력은 많지 않았습니다. 약 5천 명 규모로 보병이 주력이었고 기병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무장은 단순했습니다. 활, 창, 가죽 방패가 대부분이었고 철제 무기는 소수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사들은 산악 지형에 능했고 기습과 매복에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건국 직후 주변 부족을 통합하며 전쟁을 시작합니다. 첫 정벌 대상은 비류국, 압록강 중류에 위치한 소국이었습니다. 고주몽은 병력 2,000명을 이끌고 출병합니다. 기병은 약 300명 정도였고 보병이 주력을 이뤘습니다. 공격은 야간에 이뤄졌습니다. 기병대가 성 뒤편 산길을 통해 우회했고 보병은 정면에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비류국은 불시에 기습을 받았고 성문에 불이 나며 큰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고구려 군은 혼란을 틈타 성 안으로 돌입했습니다. 6시간의 전투 끝에 비류국은 함락되었습니다. 비류국의 병력은 1,000명 수준이었고 전사자는 600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고구려도 약 200명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 전투로 고구려는 서쪽으로 영향력을 넓혔고 첫 번째 승전으로 병사들의 사기도 크게 올랐습니다. 다음 정복 대상은 동해안의 옥저였습니다. 옥저는 해산물과 소금 자원이 풍부한 지역. 군사력은 강하지 않았지만 지형은 험하고 마을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유리왕 시기 옥저 정벌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출병 병력은 약 3,000명. 지휘관은 왕의 측근 고등력이었고 병력 중 상당수는 보병이었습니다. 기병은 해안가 마을을 기습했고 보병은 산길을 타고 중앙 마을을 포위했습니다. 기습 효과는 컸습니다. 옥저는 각 마을이 분산되어 있어 조직적인 저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4일간의 작전. 옥저 중심지 4곳이 함락되었고 주요 지도층이 고구려에 항복했습니다. 옥저의 병력은 2,000명 안팎이었지만 준비가 부족했고 전사자가 절반 이상 발생했습니다. 고구려의 피해는 약 400명 수준이었습니다. 이 전투로 고구려는 동해안까지 진출하게 되었고 소금과 해산물 확보로 군량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북방의 부여와 서쪽 낙랑군의 위협을 염두에 두고 고구려는 국경 방어선을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내부 병력을 재편하고 기병 중심의 정예부대를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려의 군사력은 이제 단순한 부족 집단 수준을 넘어 체계적인 왕국 군대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12년 고구려는 드디어 한사군 낙랑과의 충돌을 준비합니다. 당시 낙랑은 한나라가 남긴 4군현 중 가장 강력한 거점이었습니다. 평양 일대를 지배하며 한족과 토착 세력의 연합으로 단단한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었죠. 이에 맞선 고구려는 유리왕 지휘 아래 정예 중심의 5천 병력을 편성합니다. 그중 1천은 말을 탄 기병대였고 나머지는 산악에 익숙한 보병들이었습니다. 전투는 비류수 일대에서 벌어졌습니다. 고구려는 밤을 틈타 성 뒤편으로 침투를 시도했지만 낙랑의 수비는 예상보다 강력했습니다. 첫날 북문을 중심으로 공격이 집중됐고 낙랑은 투석기와 쇠뇌를 동원해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전투는 사흘간 이어졌습니다. 고구려는 800명 가까운 병력을 잃었고 낙랑도 1,000명에 가까운 손실을 입었습니다. 고구려는 끝내 성을 넘지 못하고 퇴각했지만 낙랑의 전력은 크게 약화됐고 이후의 충돌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전투를 계기로 고구려는
단기 전면전보다는 장기적 국력 확충에 집중하게 됩니다. 기원후 18년, 대모신앙이 즉위합니다. 고구려는 본격적인 팽창기에 들어섭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병력 정비에 착수했고 국경마다 지방장군을 배치하며 전국적인 군사 재편을 단행했습니다. 이 무렵 고구려의 주력 병력은 2만 명 안팎으로 성장했고 그중 약 4천은 정예 기병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기원후 22년, 대모신앙은 동해 북부의 세력, 동해 정벌에 나섭니다. 출정 병력은 8천, 그중 상당수는 험준한 산악을 돌파할 수 있는 보병이었고 기병대는 우회로를 통해 빠르게 접근했습니다. 동해는 방어력이 약했고 중심 마을 4곳이 연이어 함락됩니다. 전투는 총 나흘간 진행됐고 동해는 약 5천의 병력 중 절반 이상을 잃었습니다. 고구려는 약 600명가량을 잃었지만 전략적 승리는 확실했습니다. 동해는 이후 고구려의 조공국으로 전락하며 군사적, 경제적 종속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기원후 26년, 고구려는 북방의 현도군과 마주하게 됩니다. 한나라 잔존 세력의 마지막 축 중 하나였죠. 대모신앙은 선제 공격을 단행합니다. 전면전에 투입된 병력은 1만여 명, 이 중 기병이 약 20%를 차지하며 신속한 돌입과 퇴각을 가능케 했습니다. 현도군은 6천 병력을 배치해 성 중심으로 방어에 나섰습니다. 고구려는 공성전 장비를 동원하며 성벽을 포위했습니다. 투석기와 공성탑을 활용한 공격은 7일간 이어졌고 성의 일부가 무너지며 고구려 군이 돌입에 성공합니다. 현도군은 약 4천 명이 전사하며 방어선을 상실했고 고구려는 1천 명 수준의 피해를 입었지만 현도군을 완전히 후퇴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전투는 고구려가 처음으로 중국 세력을 본격적으로 몰아낸 기록적인 승리였습니다. 대모신앙은 이어서 요동 국경을 넘어 후한의 세력권에 대한 도발도 감행하며 고구려의 위상을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원후 28년, 대모신앙은 남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목표는 예맥계 소국, 실미국과 마한 북부 지역이었습니다. 실미국은 작은 성체 국가였고 마한 북부는 농경 중심의 연합 세력으로 전투 경험은 적었지만 인구는 많았습니다. 고구려는 약 7천 명의 병력을 조직합니다. 산악 보병을 중심으로 편성됐고 기병대는 우회 침투용으로 따로 분리 배치됩니다. 실미국 정벌은 기습으로 시작됐습니다. 새벽 안개 속에서 고구려 군이 성벽 아래에 도착했고 보루가 불타며 성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실미국의 병력은 약 2천 명, 중무장 병력 없이 대부분 창과 활에 의존하는 보병이었습니다. 고구려는 5시간 만에 성을 돌파했고 실미국은 항복을 선언합니다. 이 전투에서 실미국 측 전사자는 약 1천 명, 고구려는 300명 안팎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마한 북부 일부 부족도 복속되며 고구려는 한반도 북부의 군사적 우위를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기원후 32년, 고구려는 드디어 낙랑군과의 최종 결전을 준비합니다. 낙랑은 여전히 한나라의 문화와 병제를 유지하고 있었고 평양성 일대에 강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대규모 병력 1만 명을 동원합니다. 정예 기병 2천 명은 측면 포위, 보병 8천 명은 정면 돌파 작전을 맡았습니다. 이 전투는 평양성 전투로 불립니다. 첫날, 고구려 기병은 성 외곽의 보급로를 차단했고 보병은 북쪽 성벽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낙랑군은 쇠뇌와 석궁, 투석기로 응전했습니다. 초기에는 고구려가 밀렸지만
셋째 날 성 북서쪽의 작은 문이 돌파당하며 전세가 뒤집힙니다. 고구려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병은 성 내부로 돌입했고 보병이 각지에서 진입하며 성내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전투는 5일간 이어졌고 낙랑군은 약 5천 명의 전사자를 냈습니다. 고구려는 1천 명 내외의 손실을 입었지만 결과적으로 낙랑군은 붕괴됐습니다. 평양성은 완전히 함락됐고 낙랑군의 세력은 동쪽으로 밀려났습니다. 이 전투는 고구려가 한사군의 주요 거점을 무너뜨린 사상 최대의 승리로 기록됩니다. 낙랑이 무너진 이후 한사군 전체가 빠르게 해체되었고 고구려는 요동까지 영향력을 넓히게 됩니다. 기원후 53년 태조왕 즉위. 그는 즉위하자마자 군사 개편에 착수하고 대외 원정 중심의 정책을 채택합니다. 태조왕은 각지의 부족장들에게 독자적 군사권을 부여했고 지방 세력의 반란 가능성도 동시에 억제했습니다. 기원후 56년 동부여 원정이 시작됩니다. 동부여는 한때 고주몽이 몸을 피했던 땅이었고 지금은 독자적인 왕권을 주장하며 고구려의 세력 확장을 막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정예병 6천 명을 편성합니다. 보병과 기병이 고르게 섞인 병력 구조였고 기병은 초원지대에서 선제 기습을 맡았습니다. 동부여의 방어군은 약 5천 명, 지형은 개활지였고 양측은 정면 충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초전에서 고구려 기병이 승기를 잡습니다. 동부여 측은 지휘 체계에 혼선이 생겼고 중앙이 붕괴되며 전열이 무너졌습니다. 전투는 하루 만에 종결됐습니다. 동부여 왕실은 항복했고 주요 귀족들은 고구려의 인질로 보내졌습니다. 고구려의 피해는 700명 정도였으며 동부여 측은 약 3천 명의 전사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승리로 고구려는 북쪽 경계를 안정시킬 수 있었고 이후 본격적인 요동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고국 천황은 즉위하자마자 흩어져 있던 부족 단위 병력을 왕권 중심으로 개편했습니다. 전체 병력은 2만 명 수준으로 늘어났고 기병의 비중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중국 한족 왕조의 쇠퇴가 시작되자 고구려는 요동 방면으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군사적 공백 상태였던 요동 지역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지였고 고구려는 정예 병력 8천을 편성해 서쪽으로 나아갑니다. 기병은 평야 지대를 우회하여 적 보급로를 차단했고 보병은 정면에서 성을 포위하며 공격을 가했습니다. 요동 수비군은 6천 정도였지만 지휘 체계가 느슨했고 지속적인 기습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5일간의 공성전 끝에 성벽 일부가 무너졌고 고구려 군은 성 안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고구려는 약 1천의 피해를 입었고 적 측은 4천 명 이상이 전사했습니다. 요동 점령 이후 고구려는 압록강 서쪽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국계 군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갑니다. 그러나 잠시 국력이 약화됩니다. 왕실 내 분열과 지방 세력 간 갈등으로 요동 방면 방어선이 느슨해졌습니다. 그 사이 중국은 서진에서 동진으로 바뀌었고 요동 일대는 다시 중국계 군벌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미천왕이 즉위합니다. 그는 즉시 군제 정비에 착수하고 전면적인 정복 사업을 준비합니다. 당시 고구려 병력은 약 3만 명 수준. 보병과 기병 모두 경험이 풍부한 장수들로 채워졌습니다. 먼저 낙랑군을 목표로 삼습니다. 수백 년 동안 남부를 위협하던 마지막 한사군이었죠. 정예 병력 1만 2천이 동원됐고 기병은 측면 포위, 보병은 정면 돌파 작전이 실행됩니다.
낭랑 수비대는 8천 규모였지만 기병이 보급로를 끊자 성내는 곧 혼란에 빠졌습니다. 4일간의 전투 끝에 낭랑성은 함락됐고 고구려는 이로써 한사군의 마지막 거점을 정복하게 됩니다. 낭랑 전투에서 고구려는 1,500여 명이 전사했고 적군은 6천 이상이 전사 또는 포로가 됩니다. 곧이어 대방군까지 연이어 함락되며 수백 년간 지속되던 중국의 9년 지배는 고구려의 손에 의해 완전히 종결됩니다. 낭랑과 대방의 붕괴로 고구려는 한반도 북부와 요동의 지배자로 부상합니다. 하지만 북쪽에는 또 다른 위협이 등장합니다. 기병 중심의 강력한 유목 민족 전현입니다. 전현의 모용왕이 3만 대군을 이끌고 침공해 오자 고구려는 2만 5천 병력을 동원해 맞섭니다. 기병 6천 명을 앞세워 대응했지만 기습적인 기동 전술에 밀려 국내성까지 적에게 포위당합니다. 왕실은 퇴각하고 국내성은 점령당하며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로 잡히는 큰 패배를 당합니다. 고구려는 수천 명의 병력을 잃었고 국가적 충격은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치욕의 패배 이후 고구려는 병력을 다시 정비하고 국내성 재건과 군사력 회복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고구려는 단순한 부족 연맹이 아닌 정비된 병제와 외교 체계를 갖춘 강력한 군사 국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고국 천황은 즉위 이후 각지에 흩어져 있던 부족 병력을 왕 중심의 통제 아래 재편했습니다. 전체 병력은 2만 명 규모로 늘어났고 이중 기병의 비중이 점차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왕조의 세력이 요동에서 약화되자 고구려는 서쪽으로 진출할 기회를 노립니다. 요동은 압록강을 넘어 위치한 전략 요충지. 고구려는 약 8천 명의 병력을 조직해 출병합니다. 군은 기동력 높은 기병을 앞세워 평야지대를 돌아들어갔고 보병은 정면에서 성을 포위하며 압박했습니다. 요동 수비대는 약 6천 명. 전투는 5일간 이어졌고 지속적인 기습과 포위 압박에 성벽 일부가 무너지면서 고구려군이 성 안으로 진입합니다. 이 전투에서 고구려는 약 1천 명의 병력을 잃었고 적측은 4천 명 이상이 전사했습니다. 요동을 점령하면서 고구려는 서쪽 국경 방어선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실 내 분열과 귀족 간 갈등이 이어지며 한동안 국력이 정체되고 요동 지역의 통제권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 중국은 내정과 분열로 더욱 혼란스러워졌고 고구려는 다시 정비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이때 미천왕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는 국방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전체 병력은 3만 명에 육박했고 보병과 기병 모두 실전 경험이 풍부한 지휘관으로 재배치됩니다. 가장 먼저 한사군의 잔재였던 낭랑을 정벌하기로 결정합니다. 병력 약 1만 2천 명이 동원됐고 산악에 능한 부대가 주력을 이뤘습니다. 전투에서 고구려는 기병대를 이용해 적의 보급선을 먼저 차단했고 보병은 북쪽 성벽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낭랑 수비군은 8천 명 규모였지만 지속적인 포위와 교란 작전에 성내 질서가 붕괴됐습니다. 4일간의 공방 끝에 성의 북문이 열렸고 고구려 군이 성 안으로 돌입해 전투를 종결지었습니다. 이때 고구려는 약 1,500명의 병력을 잃었고 낭랑군은 6천 명 이상이 전사하거나 포로가 됩니다. 낭랑에 이어 대방까지 함락되면서 수백 년간 이 지역을 통치해온 중국계 한사군 체제는 완전히 붕괴됩니다. 고구려는 이제 한반도 북부와 만주 일대를 아우르는 강대한 국가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북방에서는 새로운 위협이 다가옵니다. 기마 민족 전연의 모용왕이 대군을 이끌고 침공을 감행한 것입니다. 전연은 약 3만의 병력으로 고구려 국경을 돌파했고 국내성까지 진격해 포위를 시작합니다. 고구려는 2만 5천 명의 병력을 동원해 대응했으며 기병대는 측면에서 연합 타격을 시도했지만 적의 기동력이 너무나 빨랐습니다. 국내성은 결국 함락됐고 왕족과 귀족 상당수가 포로로 잡히는 수모를 겪습니다. 고구려는 수천 명의 전사자를 냈으며 이 패배는 왕권과 국력에 큰 타격을 남깁니다. 하지만 이 치욕적인 결과는 오히려 고구려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군대를 재정비하고 국내성을 복구하며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고구려는 단순한 부족 연맹에서 벗어나 철저히 정비된 군사국가로 변모하게 됩니다. 고국원왕 시기, 고구려는 내외부 위기를 동시에 맞이합니다. 내부는 귀족 세력 분열, 외부에서는 백제가 세력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백제의 근초고왕은 한강 유역을 장악한 뒤 북진을 본격화합니다. 고구려는 남쪽 방어선을 강화했지만 백제의 침공은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됐습니다. 근초고왕은 정예 병력 약 3만 명을 편성해 북상합니다. 고구려는 급하게 2만여 명의 방어 병력을 모읍니다. 양국은 평양성 인근에서 충돌합니다. 백제는 전열이 정비된 보병과 기동력이 뛰어난 기병대를 앞세워 고구려 진영을 양방에서 압박합니다. 고구려는 정면 교전으로 응수했지만 기병의 측면 포위에 밀리며 방어선이 급격히 무너집니다. 전투 중 고국원왕이 직접 전장에 나섰고 근초고왕의 활에 맞아 전사합니다. 왕이 전사하면서 고구려 군은 완전히 붕괴됐고 평양성은 점령당합니다. 이 전투에서 고구려는 1만 명 이상을 잃었고 백제 측도 상당한 손실을 입었지만 전략적 대승을 거둡니다. 고국원왕의 죽음은 고구려 역사상 가장 큰 패배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이 패배 이후 고구려는 급속한 재정비에 들어갑니다. 소수림왕은 왕권 강화를 위해 불교를 수용하고 율령을 반포하며 중앙 통제력을 높입니다. 군사제도도 재편됩니다. 지방 병력을 통합하고 중앙군을 직할 통제 아래 두며 정예 부대 중심의 병력을 재구성합니다. 소수림왕 시기, 전쟁은 줄었지만 국방력은 오히려 강화됩니다. 고국 양왕이 즉위한 뒤 고구려는 다시 백제와 충돌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반격은 그의 아들 광개토대왕에 의해 시작됩니다. 소년 나이에 즉위한 광개토왕은 즉시 병력을 확장하고 왕이 직접 군을 이끄는 체제를 수립합니다. 초기 병력은 약 5만 명, 정예 기병만 1만 명에 달했습니다. 기병 위주의 빠른 침투 전술과 광범위한 지상 작전 능력이 결합된 공격 중심의 전투 체계가 완성됩니다. 첫 번째 대규모 원정은 백제를 향합니다. 고구려는 총력전을 감행하며 병력을 대동강 남쪽까지 이동시킵니다. 백제는 수도 한성을 중심으로 방어를 구축했고 금구수왕이 직접 방어에 나섭니다. 양국은 한성 북방에서 정면 충돌합니다. 광개토왕은 기병대를 좌우로 나누어 측면과 후방을 동시에 압박했고 보병은 정면 돌격으로 백제군을 흔듭니다. 백제는 내성 중심의 방어에서 고구려의 기습과 포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투는 7일간 이어졌고 백제군은 대패합니다. 고구려는 약 8천 명의 피해를 입었고 백제는 2만 명 가까운 피해를 기록합니다. 한성은 함락 직전까지 몰렸고 백제는 강화 조약을 맺고 물러납니다.
이 승리로 고구려는 한강 유역을 다시 확보하게 되었고 남방으로의 지배력을 확대합니다. 동시에 고구려는 동부 여진계 부족들에 대한 정벌도 개시합니다. 비류국, 숙신 등 동북 방면의 부족들을 차례로 정복하며 군사적 우위를 강화합니다. 고구려의 병력은 이 시기 10만을 넘기 시작했고 기병 작전 능력은 동부가 최강 수준에 도달합니다. 광개토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만주 일대의 거란과 동부 선비족을 압박하며 요동 일대까지 병력을 파견합니다. 정예 기병 3만 명을 앞세운 원정은 거란의 거점 도시들을 잇따라 함락시키며 고구려 국경을 압록강에서 유화 일대까지 넓힙니다. 이로써 고구려는 백제 신라 거란 숙신 말가를 모두 압박하는 동북아시아 최강의 전쟁 국가로 부상합니다. 전쟁사 중심, 줄바꿈 자막 스타일, 군사작전, 전투 양상, 병력 수치와 결과 위주로 서술합니다. 광개토왕 사후, 왕위는 그의 아들 장수왕에게 이어집니다. 장수왕은 부왕의 대외 팽창 정책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내정을 다지고 지속 가능한 전쟁 체제를 구축합니다. 그는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하며 정치 중심과 군사 중심을 남쪽으로 옮깁니다. 이 결정은 곧바로 남진 정책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장수왕은 백제를 다시 목표로 삼습니다. 백제는 웅진으로 수도를 옮긴 상태였고 내부 체제 정비에 집중하던 시기였습니다. 고구려는 대규모 침공을 준비합니다. 기병 중심의 정예군 5만, 보병 포함 총동원 병력은 7만을 넘겼습니다. 기병대는 서해안을 따라 남하했고 보병은 한강 방면에서 정면 돌파를 시도합니다. 백제는 방어 병력 4만 명으로 응전합니다. 한성 북쪽에서 양측 주력 부대가 충돌합니다. 장수왕은 고립된 적 부대를 포위하는 전술을 반복했고 백제는 퇴로를 잃고 성 안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6일간의 공방전 끝에 고구려 군이 한성에 진입합니다. 백제의 계로왕은 항복을 거부했고 결국 전장에서 생포되어 장수왕 앞에서 처형당합니다. 이 전투에서 백제는 약 3만 명 이상의 피해를 입었고 고구려도 약 1만 명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한성 함락 이후 고구려는 한강 전역을 장악하고 남한강을 통해 충청 내륙까지 영향력을 확대합니다. 이후 신라에 대한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신라는 당시 내정이 불안했고 귀족 간 갈등이 심화된 상태였습니다. 장수왕은 신라에 대해 정면 침공보다는 경계 압박과 군사적 협박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한강 유역의 군사 거점을 거점 삼아 기병 부대를 산맥을 넘어 진군시키며 신라 방어선을 흔듭니다. 신라는 백제와 동맹을 맺고 합동 방어선을 구축하려 했지만 이미 한성을 잃은 백제는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 틈을 타 고구려는 한강 남쪽에 군사 요새를 설치하고 계속해서 신라를 압박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 중국 북방에서는 북위가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합니다. 장수왕은 남북조 중국 사이에서 양쪽과 외교를 병행하며 직접 충돌은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북위는 고구려의 세력 확대를 견제하며 요서 방면 국경지대에서 수차례 충돌이 발생합니다. 고구려는 요동 방면에 병력 2만을 배치해 북위와의 전투에 대비합니다. 양측은 직접적인 전면전 없이 수차례 국지전이 벌어졌고 고구려는 방어에 집중하면서 주력 병력을 남쪽에 유지했습니다. 이 시기 고구려는 만주와 한반도 북부 그리고 한강 유역까지 장악하며 최대 판도와 국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장수왕 치세 후반
고구려는 내부 관리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신라와의 전면전은 보류된 채 한강 유역 군사 점령을 유지합니다. 장수왕 사후 고구려는 한강 유역을 계속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쪽에서는 신라가 빠르게 국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진흥왕의 즉위 이후 신라는 병제 정비와 군사 확장에 집중합니다. 진흥왕은 한강 유역을 되찾기 위해 백제와 일시적 동맹을 맺고 연합 전선을 구성합니다. 고구려는 남부 방어선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내부는 왕권 약화와 귀족 분열로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신라는 정예병 5만 명을 조직해 한강 상류 방면으로 진군합니다. 백제는 서쪽에서 협공을 가했고 양국 연합군은 고구려 방어선을 압박합니다. 고구려는 긴 전선에 병력을 분산할 수밖에 없었고 기동력이 떨어진 병력은 양측 협공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전투는 한강 상류의 주요 거점에서 벌어졌고 고구려는 서서히 밀리기 시작합니다. 연속된 공방 끝에 고구려는 한강 유역 대부분을 상실하고 남쪽 영향력을 거의 잃게 됩니다. 고구려의 남진 정책은 사실상 중단되었고 이후 고구려는 북방 방어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 무렵 중국에서는 수나라가 통일을 이루고 동북아시아 전체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수문제는 고구려 원정을 준비합니다. 이유는 명분 없는 침략이 아닌 고구려의 강경 외교와 조공 거부 때문이었습니다. 최초의 수나라 침공은 약 30만 대군을 동원한 대규모 원정이었습니다. 고구려는 이 침공에 맞서 산성 중심 방어 전략을 펼칩니다. 국경지대의 요충지인 요동성과 오골성, 그리고 백암성, 안시성에 방어 병력을 집중 배치합니다. 고구려 병력은 15만 규모, 기병과 군병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방어와 기습에 능했습니다. 수나라 군은 초반에 요동성을 함락했지만 백암성과 오골성에서 막히기 시작했고 보급로가 길어지면서 큰 피해를 입습니다. 결정적인 전투는 안시성에서 벌어졌습니다. 수나라 2차 침공 당시 40만 대군이 고구려로 진군했고 주력 병력은 안시성을 포위합니다. 안시성 성주는 이름이 정확히 전하지 않지만 고구려군을 지휘하며 철저한 방어 전술을 펼쳤습니다. 성 밖에는 대규모 토산이 쌓여 수군이 이를 발판으로 삼아 공격했지만 고구려군은 야간에 토산을 무너뜨리며 적을 역포위합니다. 전투는 88일간 이어졌고 수나라 병력은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보급 실패와 병사들의 사기 저하로 수나라 군은 철군했고 이 과정에서 수양제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고구려는 약 3만 명이 희생되었지만 수군은 10만 이상의 병력을 잃는 대참패를 당합니다. 이후 수나라는 다시는 고구려를 침공하지 못했고 곧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국은 곧 당나라로 재편되며 새로운 위협이 등장합니다. 당태종은 고구려 정복을 선언하며 군제 개편과 병력 충원에 나섭니다. 고구려는 연개소문 집권 체제로 한시적 안정기를 맞이합니다. 연개소문은 권력을 장악한 뒤 종교 탄압과 정치 숙청을 강행하며 반대파를 제거합니다. 동시에 군사력을 집중 재편하고 요동성과 평양 일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방어 체제를 구축합니다. 당태종은 약 50만 대군을 편성해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고구려는 요동성, 백암성, 안시성에 방어선을 형성했고 기병과 군병을 분산 배치해 장기전에 대비합니다. 요동성과 백암성은 격전 끝에 함락됐지만 당군은 안시성 앞에서 또다시 멈춥니다. 당태종은 안시성 함락을 위해
성벽보다 높은 획산을 쌓아 공략을 시도하지만 고구려군은 야습과 화공으로 이를 무너뜨립니다. 전투는 3개월 넘게 지속됐고 당군은 전염병과 보급 단절로 철수하게 됩니다. 당태종은 부상까지 입고 귀국합니다. 고구려는 또다시 막대한 피해를 입으면서도 대제국의 침공을 막아냅니다. 그러나 이후 영계소문 사망 후 왕권 분열과 귀족 내분이 시작됩니다. 당나라는 신라와 연합해 고구려를 무너뜨릴 최후의 준비를 시작합니다. 신라는 남쪽에서, 당은 압록강을 넘어 북쪽에서 동시 침공을 개시합니다. 고구려는 전선 분산과 내부 분열로 인해 방어에 실패하기 시작했고 주요 방어 거점이 하나씩 함락됩니다. 마침내 평양성도 포위되었고 보장왕은 항복을 선언합니다. 668년 고구려는 멸망합니다. 100년 이상 수당의 침공을 막아낸 전쟁국가 고구려는 외부의 무력이 아닌 내부 붕괴로 무너졌습니다. 평양성이 함락되고 보장왕이 항복하면서 고구려는 공식적으로 멸망합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구려의 각지 성곽과 산성에서는 여전히 군사 저항이 이어졌습니다. 당나라는 고구려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고 직접 통치 대신 안동도호부라는 군사 행정기관을 설치합니다. 이 조직은 고구려 유민과 반발 세력을 억누르기 위한 군사적 점령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인들은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곳곳에서 항쟁이 이어졌고 이 중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이 건모잠과 안승의 부흥운동입니다. 건모잠은 고구려 장군 출신으로 금마저, 즉 오늘날 익산 일대로 피신해 유민 수천 명을 모아 독자적인 정권을 세웁니다. 그는 스스로를 대왕이라 칭하며 조직적으로 당군과 맞섭니다. 출병 병력은 초기 약 5천 명, 고구려 유민과 낙랑계 잔류병이 주력이었습니다. 당군은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2만 병력을 금마저에 파견했습니다. 건모잠은 산성 방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유격전을 펼쳤고 보급로를 끊으며 장기전에 돌입합니다. 당군은 보급의 어려움을 겪으며 피해를 입었고 전투는 수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내부 배신으로 건모잠은 암살당하고 운동은 큰 타격을 입습니다. 이후 안승이 그 뒤를 잇습니다. 안승은 고구려 왕족 계통으로 신라로 망명한 뒤 신라의 지원을 받아 부흥운동을 계속합니다. 신라는 당과의 긴장 속에서 전략적으로 고구려 유민을 활용하려 했습니다. 안승은 약 3천의 병력을 이끌고 한반도 북부에 거점을 마련하고 당군과 충돌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는 신라에 의해 감시되며 사실상 독립된 세력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당나라는 이후에도 고구려 지역에 수차례 반란 진압 병력을 보냅니다. 안동도호부는 요동에서 평양으로 옮겨졌다가 결국 다시 요동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그만큼 당은 고구려 지역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곳곳에서 무장 저항이 계속되었고 이들 대부분은 조직적으로 이어지진 못했지만 20여 년 이상 항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고구려 유민 일부는 발해 건국에 참여하게 됩니다. 698년 고구려 유민 대조영이 동모산에서 발해를 세우며 고구려의 유민 세력은 새로운 역사로 나아갑니다. 그는 구고려 출신 병력과 말갈 쪽의 연합 병력 약 1만 명을 바탕으로 당군과의 격전을 벌입니다. 천물령 전투에서 당의 추격군을 전멸시키며 발해는 독립국가로 인정받습니다. 이로써 고구려의 정신과 군사력은 발해로 계승되며 또 다른 동북아의 전쟁사가 시작됩니다.
고구려의 멸망은 단순한 패망이 아니라 한 시대의 군사적 유산이 다른 이름으로 이어진 전환점이었습니다.